조선의 어느 가을밤, 경복궁 깊은 곳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칼을 든 자객들이 왕비의 처소로 밀려들었고 한 나라의 국모는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비극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비가 죽은 뒤 왕은 여인의 가마에 몸을 숨겨 한밤중에 궁을 빠져나갔고 그를 도운 것은 한때 바로 그 왕비에게 쫓겨나 10여 년간 궁 밖에서 떠돌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쫓겨났으며 어떻게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을 둘러싼 여인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얽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는 1866년 창덕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살의 어린 왕 고종 앞에 한 여인이 왕비로 들어옵니다. 바로 여흥민 씨 집안의 민자영, 훗날 명성황후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처음부터 평범한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이자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이 직접 골라들인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폐해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같은 강력한 외척 가문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나라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 왔기에 일부러 힘없고 세력 없는 집안에서 며느리를 골랐습니다. 민자영의 집안은 본래 명문이긴 했으나 당시에는 세력이 크게 쇠하여 조정에 힘을 쓸 인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부모마저 어린 나이에 일찍 여의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대원군의 셈법은 간단했습니다. 뒤를 봐줄 친정 하나 변변찮은 왕비라면 자신의 권력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한 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여인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품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궁에 들어온 민자영은 처음 몇 년간 소리 없이 궁중 예법을 익히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어린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깊은 밤 촛불 아래에서 조정의 흐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씨 일가의 인물들을 조정의 요직에 하나씩 심었고 대원군에게 오랜 불만을 품고 있던 신하들과도 은밀히 줄을 이어갔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랐으나 정작 나라실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갇혀있던 어린 왕. 고종 역시 이 총명한 왕비 곁에서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왕비의 처소에서 둘만의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왕과 왕비 사이에는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서는 은밀한 정치적 동반의 기운이 깊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마침내 그 조용하던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고종이 22살의 나이로 친정을 선언한 것입니다.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 선언의 이면에는 명성황후의 치밀한 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생 최익현의 상소가 올라오고 대원군의 실정이 하나둘 조목조목 탄핵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중건에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 백성에게 억지로 거두어들인 원납전의 횡포 쌓이고 쌓였던 천하 민심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유생들의 간언이었으나 그 뒤에서 조용히 실을 당기고 있던 손은 바로 왕비의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아버지의 권자를 무너뜨린 며느리, 그리고 아버지의 긴 그늘에서 마침내 벗어난 아들. 조선의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이 첫 번째 권력의 뒤집기는 그러나 더 크고 더 처절한 폭풍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의 한가운데 선 왕비,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으려는 궁녀들. 바로 그 순간부터 궁 안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의 그림자가 하나둘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의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민씨 일가가 조정의 요직을 하나둘 채워나갔고 고종은 왕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비로소 자신만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는 개항의 물결이 밀려들어
서양과 일본의 문물이 조선 땅에 스며들고 있었고, 안으로는 왕비의 손끝에서 인사가 움직이며 궁궐의 권력 지형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성황후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왕비의 눈치를 살폈고, 대원군 시절의 인물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궁궐 안에는 왕의 마음을 조용히 사로잡은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녀 출신의 장씨, 훗날 귀인 장씨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장씨는 원래 왕의 시중을 들던 상궁이었는데 어느 날 고종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왕이 후궁을 두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명성황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사에는 이때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일이 꽤나 처절하게 전해집니다. 명성황후는 장씨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크게 노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전이 어여뻐할 만한 여인이로구나. 지금은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궁에는 결단코 두지 못한다. 그리고 힘센 역사를 불러 장씨를 끌어냈는데 그 과정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다고 전해집니다. 궁에서 끌려나온 장씨는 갈 곳도 마땅치 않아 형제의 집에 간신히 몸을 의탁한 채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수치 속에서 오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쫓겨난 여인의 뱃속에는 이미 왕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의친왕 이강, 고종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수많은 후손을 남기게 될 인물입니다. 궁 밖으로 버려진 여인의 몸에서 왕실의 귀한 핏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는 8살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들어와 명성황후의 바로 곁에서 시위상궁으로 자란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씨, 훗날 순원함기비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엄씨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눈치가 남달라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궁중의 예법은 물론 권력이 돌아가는 속내까지 모두 익혀나갔습니다. 그런 엄씨에게 고종이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비의 곁을 지키던 여인이 어느새 왕의 마음까지 품게 된 이 아찔한 상황을 명성황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장씨에게 그토록 가혹했던 왕비가 자신이 손수 키운 시위상궁에게 같은 분노를 쏟아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엄씨 역시 32살이 되던 해 결국 궁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왕비 곁에서 밤낮으로 모시던 여인이 바로 그 왕비의 손에 의해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듯 명성황후의 질투는 단순히 한 여인의 시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후궁이 아들을 낳기라도 하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그 틈을 타 새로운 세력이 치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왕비의 권력은 왕의 총애 위에 서 있었고 그 총애가 갈라지면 민씨 일가가 쌓아 올린 세력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어떤 여인도 궁 안에서 왕의 마음을 나누어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내쫓긴 여인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엄씨는 궁 밖의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홀로 이를 악물며 버틴 10여 년의 긴 세월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 조선 궁궐의 안팎에서는 왕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882년 여름 한양의 거리에 성난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모군란이 터진 것입니다. 명성황후가 민씨 일가를 앞세워 별기군이라 불리는 신식군대를 밀어주는 동안 구식군대의 병사들은 무려 13달이 넘도록 밀린 봉급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지급된 쌀마저 모래와 겨가 섞인 엉망진창이었으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굶주림과 치욕이 한계에 이른 군인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났고 그 칼끝은 민씨 세력의 집과 관할을 향했습니다. 명성황후의 핵심 측근이었던 민겸호가 살해당했고 성난 무리는 급기야
왕비를 찾아 궁궐 깊숙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왕비를 잡아 죽이겠다는 외침이 궁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궁하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종은 왕비의 안위를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손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대원군은 구식군인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들어왔고 이 기회에 명성황후를 궁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했습니다. 사실상 며느리를 죽이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죽지 않았습니다. 궁녀의 옷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어둠을 틈타 가마에 몸을 실어 극적으로 궁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군인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골목길을 달려야 했던 왕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충주 장호원까지 목숨을 걸고 피신한 왕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청의 군대 3,000명이 한양으로 밀려들어왔고 군란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청나라 군사들의 손에 붙잡혀 머나먼 텐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들의 왕위를 만들어준 아버지가 며느리가 불러들인 외국 군대에 의해 이국 땅으로 압송된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대가로 조선은 이제 청의 간섭을 노골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당장의 위기를 넘긴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덫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터졌고 이번에도 청과 일본의 외국 군대가 앞다투어 개입하면서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대한 밀란이 전국을 뒤흔들자 청과 일본이 동시에 군대를 보냈고 마침내 청일전쟁이 조선 땅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청나라의 그림자가 조선에서 완전히 걷히는 순간 일본은 조선을 통째로 삼키려는 날카로운 발톱을 서슴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외교의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청나라를 대신할 새로운 힘, 바로 북방의 대국 러시아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일본을 막으려면 러시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대담한 승부수였습니다. 실제로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와 은밀히 접촉하며 군사교관 파견과 차관 도입을 논의했고 조선의 외교축을 일본에서 러시아로 급격히 틀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일본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게 명성황후는 더 이상 한나라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대륙 진출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치워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궁궐 안의 왕비와 바다 건너 제국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충돌의 불길이 빠르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점점 깊어지고 위험의 그림자는 한 발 한 발 왕비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가을, 그 불길은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하룻밤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녘의 경복궁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짙은 어둠 속에서 궁궐 담장 너머로 수십 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 낭인들과 일본군 수비대 그리고 조선인 훈련대 일부가 경복궁의 정문을 향해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이 새벽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의 세력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려 한 왕비, 일본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 여인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여우사냥이라는 은밀한 암호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여우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짐승에 빗대어 사냥감으로 삼다니 그 잔인함에 치가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광화문이 뚫렸습니다. 칼을 든 낭인들이 건천궁 오코루를 향해 거침없이 밀려들었고 궁녀들의 비명이 새벽 어둠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침전을 지키던 궁녀와 내관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자객들은 왕비가 머물고 있는 곤령 앞으로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객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내며 왕비가 어디 있느냐, 왕비가 누구냐고 닥달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몸으로 왕비의 앞을 막아서며 대신 칼을 맞기도 했지만 그 처절한 저항도 무자비한 칼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끝내 자객들에게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4살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외국인의 칼에 왕비가 시해당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은 왕비의 시신을 궁궐 뒤뜰 녹산의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부어 불을 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가 시해당한 것도 모자라 그 시신마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고종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왕은 자신의 궁궐 안에서 불과 담장 하나 너머에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권력의 폭풍을 온몸으로 견뎌온 정치적 동반자이자 평생의 반려가 이국의 칼잡이들 손에 이토록 허망하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기록에는 고종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못했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의 군주로서 느끼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궁궐 안에서 외국인들이 왕비를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는데도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치욕은 고종의 가슴속에 불씨가 되어 깊이 묻혔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일본의 감시 아래 사실상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친일 내각을 세우고 단발령까지 강행하며 조선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고종은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자신의 궁궐 안에서 포로나 다름없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매일 일본인 고문관들이 왕의 곁을 에워싸고 있었고 왕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궁 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고종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0여 년 전 명성황후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난 뒤 궁 밖을 떠돌던 그 여인, 엄씨였습니다. 왕비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궁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여인이 왕비가 죽고 왕이 벼랑 끝에 내몰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무도 왕의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절박한 시간에 엄씨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운명이란 이토록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여인과 갇힌 왕, 이 둘 사이에서 조선의 마지막 탈출극이 은밀하게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1896년 2월 한겨울의 경복궁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비를 죽인 자들이 세운 친일 내각이 궁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인 고문관들은 고종의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 궁에서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왕비가 죽어간 그 새벽의 비명이 귓전을 맴돌았고 아내의 원수들이 세운 내각의 대신들이 매일 아침 왕 앞에 버젓이 나타나 고개를 숙이는 꼴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종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치욕, 그리고 이 지옥에서 반드시 빠져나가겠다는 한 가닥 집념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엄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명성황후의 분노에 쫓겨나 궁 밖에서 긴 세월을 견뎌온 이 여인은 을미사변 직후 다시 궁으로 들어와 고종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이 감옥 같은 궁궐에서 꺼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일본의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 러시아 공사관까지 왕을 무사히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문은 일본의 감시 아래 있었고 왕이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려 해도
즉시 저지당할 판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탈출이었습니다. 엄씨는 기막힌 계략을 짰습니다. 궁녀들이 새벽에 궁 밖으로 나가 식재료를 들여오는 관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궁녀들의 가마가 궁문을 드나드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었기에 일본 경비병들도 이때만큼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씨는 이 틈을 노렸습니다. 가마 2채를 준비했습니다. 한 채에는 고종을, 다른 한 채에는 왕세자를 태울 작전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세자가 궁녀의 가마에 몸을 숨기고 여인네의 옷을 걸쳐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여인의 행색으로 자기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야 하는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고종은 이를 악물고 받아들였습니다. 왕세자의 손을 잡으며 살아남아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입니다. 1896년 2월 11일 동이 트기 전의 새벽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밟아나갔습니다. 궁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일본 경비병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가마를 훑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엄씨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비병은 늘 보아오던 궁녀들의 행렬이라 여기고 손을 저어 보내주었습니다. 가마가 궁문을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 엄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을 것입니다. 발각되면 왕도, 왕세자도,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양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간 가마는 마침내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종이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러시아 공사관의 무장한 군인들이 왕을 에워쌌습니다. 탈출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친일 내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친일파 대신들의 체포를 명했고 거리에서는 분노한 백성들이 친일파 관리들을 직접 처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조선 위에 공들여 세워놓은 허수아비 정권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궁녀의 가마 2채가 일본이 쥐고 있던 조선의 판세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탈출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엄씨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일본의 소나귀에서 구해낸 여인, 조선의 운명을 뒤집은 여인으로 궁궐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비어버린 왕의 곁자리에 엄씨가 당당히 들어선 것입니다. 한때 왕비의 시위상궁에 불과했던 여인이 이제 왕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관파천 이듬해에 벌어진 일은 궁궐 안팎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나와 경운궁으로 돌아온 뒤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며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어느 나라의 속국도 아닌 독립된 황제의 나라임을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고종은 광무개혁을 선포하며 신식군대를 만들고 전기와 전화, 철도와 전차를 들여오고 근대식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나라의 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치욕 속에서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집념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궁궐 안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씨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나이 44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에 44의 나이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기쁨이기 이전에 산모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궁 안팎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였고 산신각을 찍고 백일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남산 와룡묘에서 엄씨가 직접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는 설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씨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영친왕 이은, 훗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가 될 아이였습니다. 궁녀에서 출발해 왕비에게 쫓겨나고 10여 년의 유랑 끝에 다시 궁으로 돌아와 왕을 구해낸 여인이
마침내 황제의 아들까지 낳은 것입니다. 고종은 엄씨를 귀인에서 순비를 거쳐 순원함기비로 올렸습니다. 황후 바로 아래의 최고 지위였습니다. 사실 고종은 엄씨를 정식 황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 출신을 황후에 올리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조정 안팎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왕의 뜻으로도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엄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조선의 여인들에게 열어주겠다는 뜻을 세운 것입니다. 양정의숙과 진명여학교, 그리고 오늘날 숙명여대의 전신인 명신여학교까지 엄씨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여성을 위한 학교가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8살에 궁녀로 들어와 글 한 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여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더는 무지 속에 갇히지 않도록 이 나라 여성교육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 여인의 헌신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야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일본군이 궁궐을 에워싼 가운데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통째로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고종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 세계 만국에 이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 일본의 강압으로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맙니다. 아관파천의 그 추운 새벽 엄씨가 가마에 태워 목숨 걸고 지켜낸 왕이 결국 왕자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엄씨가 목숨을 걸고 낳은 영친왕 이유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끌려가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엄씨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 울부짖었지만 일본의 강요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온몸을 던져 지킨 아들이 어머니의 나라를 삼킨 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엄씨는 아들을 빼앗기고 왕마저 폐위당한 뒤 깊은 시름 속에서 1911년 58배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엄씨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영친왕이었는지 고종이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퇴장과 함께 고종의 곁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울어가는 궁궐 안에는 역사에 이름 한 글자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엄씨가 세상을 떠난 뒤 덕수궁은 점점 더 깊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기울어가는 궁궐 안에서도 고종의 곁에는 여전히 여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보현당 정규인은 1915년 고종의 늦둥이 왕자를 낳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고종의 기쁨이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왕은 이 아이를 끔찍이 아꼈고 친히 이름을 지어주며 이 아이만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듬해 작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령당 양귀인이 그보다 앞서 간절히 기다려 낳은 아이 역시 태어난 지 고작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화당, 내안당, 삼축당이라는 당호만 쓸쓸히 남긴 채 이름마저 희미해진 후궁들이 낳은 왕자와 왕녀들도 대부분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종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은 언제나 아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처럼 왕의 아이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왕의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이름도 없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잃은 여인들의 눈물은 역사의 어떤 기록에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덕수궁의 낡은 문서 속에 당호 하나와 귀인이라는 직함만이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으로 쓸쓸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고종의 여인들은 저마다 전혀 다른 운명을 걸머졌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평범한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15세 궁에 들어와 시아버지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목숨을 건 외교의 줄타기를 하다가 44세 외국인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엄씨는 8살의 궁녀가 되어
왕비의 노여움에 쫓겨나고 10여 년을 궁 밖의 차가운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버틴 끝에 왕을 구해냈지만 끝내 아들을 빼앗기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인장 씨는 왕의 아이를 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참혹한 형벌을 받고 궁 밖으로 내쳐졌고, 이름 없는 후궁들은 아이를 낳고 또 잃는 끝없는 비통함 속에서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화려한 궁궐의 겉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비단 장막 뒤에는 권력과 생존을 건 처절한 싸움이 있었고, 나라의 운명과 함께 부서지는 한 여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궁궐은 결코 화려하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배신, 충성과 희생이 매일 밤 엇갈리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뜨거운 삶의 무대였습니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덕수궁 함령전의 어두운 방에서 고종은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68개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왕비도, 엄씨도, 장씨도, 왕의 기나긴 세월을 함께한 여인들은 모두 먼저 떠난 뒤였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출발한 소년이 왕비와 손잡고 권력을 쥐었다가 아내를 잃고 나라를 잃고 왕자마저 빼앗긴 채 텅 빈 궁궐에서 홀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종의 죽음 뒤에는 일본에 의한 독살이라는 무서운 의혹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 소식에 분노한 백성들의 함성은 2달 뒤 3.1운동의 거센 불길이 되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왕은 살아서 지키지 못한 나라를 죽어서야 비로소 깨운 셈이었습니다. 고종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곁을 스쳐간 여인들이 남긴 이야기는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버지 고종의 뒤를 이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가 된 순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황제의 곁에서 운명처럼 엇갈린 두 황후의 숨겨진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나오는 대로 곧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